네, 인사도 아깝습니다. 스피스 전략 생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기환 스피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 그리고 의료 대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제 지난 대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 30%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카드이지 않았을까, 이 카드는. 근데 이 카드를 들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곧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국 대표가 소환되어서 물론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를 했고 최종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들리는 이야기에는 실제로 문다혜씨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면 생활비를 지원해왔고 뭐 그것이 이제 정여세 뭐 이런 부분도 갈 거고 또 그 전 사위죠. 그 사위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활동비까지 보니까 한 2억 원 이상 돈을 받았던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 보고 이제 경제 공동체로 볼 거냐 아니면 뇌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냐. 왜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이제 하느냐는 것은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대처를 잘못했을 경우에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수사가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방향 없이 좀 가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김정숙 여사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는 이걸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전략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 피의자가 적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이야기한 게 곽상도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55클럽에 곽상도 의원이 폭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럼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에 솔직히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건의 구성을 따지고 들면 저는 본질이 사라진다고 봐요. 자, 그 행위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딸 부부 그리고 자신의 전 사위가 취직을 했던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았느냐는 문제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범법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따라가는 순간 원래 검찰이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딸을 통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결정했을 때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고 사법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나가면 그 수사를 방조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를 하도록 묵시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주지검의 검사가 열혈 청년 정신으로 수사한다는 것이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 있는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에 야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치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은 정치적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상상 속에서 이것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내용들을 추적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게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걸려있는 부분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겠다. 그럼 이것을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이 결정한 거 맞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정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 수사 결정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결정한 게 맞습니까?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아, 윤석열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 한동훈 대표야? 아니야. 김주현 민정수석이야? 아니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야? 아니야. 그럼 전주지검에 있는 일개 검사야? 질문하십시오.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 수사를 실제 진두지휘하고 지휘하고 있는 중심에 있느냐. 드러나는 사실 그리고 전주지검 검사들이 언론에 흘리는 비사실 공표 이런 거 다 치우고 누가 여기에 이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묻혀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느냐라는 것을 질문해야 우리는 정치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논두렁 시계.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그리고 검찰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망신을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조국 사건도 조국 대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흘리면서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아.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김정숙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해서 출발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간다. 그것이에요. 그 외엔 다른 게 없어요. 범죄 사실을 우연찮게 확인해서 이것을 추적해서 자 수사하고 그 결과로 사법 처리를 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제가 자유롭게 평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은 마음을 먹으면 문재인조차도 죽일 수 있다. 그 마음을 정권에서 먹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먹었느냐는 것은 여기에서 워낙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권으로 통칭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겠다 사법 처리하겠다고 결심한 데서 출발한 것이지 이 사건이 우연찮게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확장되다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끊임없이 범죄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쉽게 얘기하면 먼지털이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임종석 불렀죠. 조국 대표 불렀죠. 곧이어서 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부를 거랍니다. 그러면은 김정일 여사가 부를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라. 국민들은 뭐냐. 거짓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실제로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 어떤 게 선택되더라도 윤석열 정권 손해볼 게 없죠. 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맥락이다. 저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 결심했기 때문에 결국 사법 처리까지 가야 된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문제를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당사자들은 우라통이 터질 건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친문 인사들이 나와서 이것은 아니다. 즉 탄압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이것을 낭만적으로 봤느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것이 옳든 그러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엄청난 언덕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친문 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들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몰라서 착오했다. 실책했다라는 전제에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확인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하고 과거에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까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은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조차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죽이고 있잖아요. 그거 목격하면서 이거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오기 전까지 윤석열 정권이 어떤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발을 빼고 침묵하고 뒤에 숨어 있었죠. 설마 그렇겠나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탄압을 분명하게 타겟을 정해서 문재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설마 생각하면서 용기 없이 뒤에 숨어가지고 탄압하지 마라고 하는 이 행태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일단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친문 그룹도 그렇고 그리고 야당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기소가 되거나 막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면 검찰이 밀고 들어오면 두 가지로 나뉘죠. 좋은 변호사를 써서 조용히 있다가 법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 아니면 맨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가셔야 된다고 보시죠? 제가 오늘 전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에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법리적으로 잘 다퉈보세요라고 하면 전략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되고 재판받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이냐? 나서서 전면에서 거리에서 정말로 혈혈단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과 정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싸워야 되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오기 어려우면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하는 국회에 들어가 있던 분, 전직 장관이든 전직 국회의원이든 나와서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조차도 수사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가고 있는 여기에 비굴하게 타협을 하거나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상상하지 말고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전면전을 하라. 전면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간다.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외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것 외에는 없다. 조금 더 과거로 되돌아가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에서는 감옥에 쳐넣겠다는 이야기를 현직 자치단체장, 전직 자치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반드시 저 사람은 감옥에 넣는다. 이게 뭐예요?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 나한테 찍혔으니까 너 감옥 끝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봐 라고 해서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밀어붙이고 가는 것. 전자후자 무엇이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누구 하나를 찍으면 끝까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미 우리가 실험실 몰몬터처럼 누군가는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외이고 우리가 윤 PD가 예외이고 이런 거 없어요.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윤 정권이 저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도 아무도 끽소리를 못하는 거지. 여의도에서는. 왜냐하면 나도 찍히면 죽으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니까 정권의 유지 기반이 검찰이 법을 사유화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과정이 이미 우리한테 보여주는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죽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결판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드러났으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빨리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약간 안일하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그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 지지자들과의 일정 정도 지금 약간의 의견 차이 이런 것들 굉장히 있잖아요. 뭐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런 분들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야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안을 출구 또는 해법 또는 대응 전략 또는 전술을 세울 때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기 하는 데서 검찰이 지금 나서서 엉거슬쩍 던지고 친명이니 친문이니 각기 다른 소리를 한다. 이것은 의견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저는 본질에서 매우 멀어져 있는 접근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윤석열은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것을 우리가 착오하고 봤던 아니면 본질을 우리가 아예 모르고 있었건 자 그걸 계속 증명해 줬어요.
지난 2년 동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어떻게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발탁이 되고 또 발탁된 자조차도 특정 시점에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이 사람은 9시 되죠. 자, 그 과정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우리는 5번이든 10번이든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금도 이 사안의 본질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먹이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에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응급실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야 이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격앙된 분위기로 나오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것은 좋게 얘기하면 자기 확신이 과잉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확정 편향적 이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야 돼 라고 검사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거나 결국에는 재판장에 서서 구명을 받거나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거나 어떻게나 이것은 법리적인 접근과 수사와 처리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뻔한데 자 이거를 진면과 진문의 갈등 양상이고 그것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저는 안이한 접근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부터 당하는 간 보시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처지가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동정선에 대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말씀은 정치검찰 피해자 모임 같은 게 거대하게 이제 전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뭐 친문은 이렇고 뭐 친명은 이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공동전선으로 해서 지금 정권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는 싸우라고 한 적이 없고요. 싸울지 말지는 각자가 피해자이면 연합을 하든 협력을 하든 아니면 공동대응을 하든 그것은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비사실 공표 방식으로 나오는데도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니까 수사받는 거지. 수사받으면 당연히 범죄 사실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거고 처벌받는 거지. 라는 것으로 이 사안의 본질을 몇 % 설명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나서서 이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하지 않느냐고요. 이것을 여전히 정치적 협상이나 또는 뭔가의 양해가 될 만한 사안으로 착오하는 것은 아니냐.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공간을 넓혀주는 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검찰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 검찰권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상황을 모면해보자라고 가는 것은 아니냐. 다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죽이겠다 결심하고 딸의 사건을 가져왔고 딸은 이미 전 사위와 이혼을 했는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도 이것을 부추겨서 마치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주고 그 전에 이미 취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2억 얼마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았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말로 대응하는 방식이 하지야책이다. 이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협력과 공동전선 구축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꽤 오래 지속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총선 때쯤에 이제 쓰러지셔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상급으로 못 가는 거예요. 논산인데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지금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 왜 이런 게
만들어졌고 왜 여기까지 와 있고 이걸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 이번에 이제 국정 그 브리핑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 가봐라 전혀 문제 없다. 그 말하고 나서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응급실 상황이 위급하고 그리고 위중한지 실제로 응급실에 사람을 데려다 입원시키려고 하다 보면 뺑뺑이 돌려서 김한규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의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돌아가셨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8cm 정도가 찢어졌는데 꼬맬 데가 없어서 뇌졸중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부딪혀서 상처가 났는데도 20군데 넘게 전화를 했는데 결국 못 찾아갔다는 거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자도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급성사태가 왔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쪽 저쪽 찾아다니다가 정말 애를 먹었다는 것.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시청자 한 분은 애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치를 하는데 18시간 동안 어디 찾아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도 끝도 없을 건데 정부의 인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긴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강원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병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군의관들 공중보건의를 거기에 배치를 하냐고요. 자, 이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응급실이 지금 국립대학병원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셧다운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언론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대구 경북 같은 데서 격앙된 분위기로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대책을 안 내세웁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확신이 과잉 상태거나 확정 편향 상태이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단 그리고 참모의 조언조차도 무시하거나 참모가 조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협 회장이 그 사람이 지지를 받든 지지를 못하는 못 받는 사람이든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 갖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답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병원이 많으니까 좀 낫다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떠냐. 자, 그러면은 중증 환자가 아니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지 마라. 안 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상처가 나고 이러면 그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게 전혀 없는 상태는 응급실이 지역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병원이든 큰 병원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 가야 되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거기 안 가면 다른 데 동네 병원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꼼짝없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야 하는데도 중증만 받고 너희들은 가지 마라. 그럼 갑자기 뭔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다 이러면은 중증인지 경증인지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응급실에 가서 1차적인 처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병증의 상태를 판단하냐고. 내가 다리가 갑작스럽게 너무 아파서 오면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길이 누가 있냐고요. 병원 가서 일단 응급실에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심장에 쇼크가 오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응급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빨리 2차, 3차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 지금 응급실에는 중증만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경증, 중증 구분 안 된 사람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상식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죠. 대통령의 확정 평양이 결국에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지금 의료체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판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대책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 만나서 대화하고 두 번째 대책이 뭔지 다시 논의를 하고 일단은 정상 가동시킬 만큼 가동을 시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 안 돼. 2,000명 정원이야. 너희들이 파업하든 말든 관계없어. 전공이 대학병원 없으면 간호사 쓰고 아니면 공중보건이 그리고 군의관들 데리고 와서 다 쓸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이 정치권의 볼모가 되어서 돼요? 국가의 정책 결정의 볼모가 되어서 실험실 지처럼 쓰여서 되냐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기사 절반 써주고 실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 기사 한 줄 내주는 그것으로 언론 역할이 끝나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면 응급실 체제가 마비되면 어떤 분 말씀처럼 이게 진짜 탄핵 사유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용서 못하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실 인식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박민수 복지차관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어디로 나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조기훈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이제 추석 대책인 것 같아요. 본인보다는 조금 더 중증인 분들을 위해서 응급실을 양보해달라.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를 가산하고 뭐 수술 처치 마취 등 후속 진료 진료비를 200% 가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숟가락을 올려서 못 오게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 응급실 안 가고 그걸 본인이 박민수 차관은 자기의 상태를 지가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이죠. 어디 부딪혀서 머리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이게 경증이다 중증이다 판단할 수 있냐고. 응급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자유롭게 가늠하지 못한 특정한 상황이 다 응급 상황 아니에요. 응급 상황은 주객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 응급 상황인 거지. 어떻게 그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화의 장에 빨리 나서서 대화를 하라. 2,000명 지금 모집하는 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명 정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합의를 하자. 국회에서도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논의를 진행해달라. 대통령이 결정한 2,000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대화의 장에서 우리 결론을 내자라고 던져놓고 전공의들 같이 복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료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뭔가 지금 합의적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내놓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출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구가 없이 막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죽겠지. 그러면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당장 거기 그만두고 나가 있다 하더라도 개업을 하든 해외에서 다시 자기들이 병원을 하든 그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죽어나는 것은 누가 죽어나요? 국민이 죽어날 거 아닙니까? 의료 그렇죠. 체계가 붕괴되고 지금 아무리 눈짓고 찾아봐도 지금 현재 의료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선택하겠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맞으니까 지금 이 방향대로 가서 2,000명 정원하고 지금 응급실 체계 지금 의료 체계 다 붕괴시키더라도 우리 참고 견디다 안 아프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봐주거나 아니면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정권과 싸우겠죠. 그것은 이제 국민이 선택하겠죠. 여기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이럴 수 있나요? 이것의 정치적 덕실을 민주당이 더 본다, 조국혁신당이 더 본다, 한동훈 국힘 대표가 본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냐고요. 생명권을 가지고 생명권. 세상에 제일 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원투 다니면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두 번째, 목숨.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잘못 써서 국민들이 그 대상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처치 못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뭐 어쨌든 공식적인 내놓은 게 지역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지역에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르게 보는 분들, 정치평론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적 영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지금 의료 시장에 사적, 그러니까 이제 뭐 재벌 대기업부터 해서 의료 시장이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완전 다 흔들어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냥 야 사람이 더 필요하대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진짜 무식하게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지역의료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에 뭐 빅3라고 불려지는 의사 뭐 병원들이 있죠. 재벌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굉장히 똘똘하고 똑똑하신 젊은 선생님들을 스카우트 해온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선생님들이 안 계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군 의사 선생님으로 안 가고 그냥 현역으로 갑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아들이 현역으로 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짧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짧게 갔다 와서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없다고 해요. 그분들이 직접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또는 지역의 자원을 서울로 빼온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차원 또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의료를 전면적으로 민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2,000명을 뽑는데 의료 대란을 만들고 응급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 원인의 출발이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을 확신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정말로 현실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무엇을 밀고 나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없다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민심이 또는 각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보고 그 갈등이 존재하지만 조정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현해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정상적인 순서를 전혀 밟지 않죠.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확신이 있거나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반드시 구현을 하는 것이 나라보다는 본인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좋고 나라가 좋은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굽히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끝까지 고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해법을 못 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확신이 강하거나 확정 편향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이거를 마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지금 지방대병원, 지방 주요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것은 선택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 선택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더 나아졌네. 그러니까 우열이 정해지는 그 정책을 씀으로써 좋고 나빠지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강조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하는 거고, 나빠진 것이 더 도드라지는 쪽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책이라는 건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의 성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은 확신이 과잉이거나 확정 편향에 빠져 있거나, 확정 편향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의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야 봐, 인요한도 결국 의사니까 의사 편 들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네.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가진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왜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구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럼. 간단하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생각 바꿔야 되고 포기해야 되죠. 지금 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기구 합의에 의해서 이거 다시 논의하자라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고요. 하루라도 늦게 돌아가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갈 수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것은 2,000명을 끝까지 정원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간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책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에요. 그것은 막무가내예요. 이 막무가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간다. 야,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니까 저거 이번에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절대로 나라는 계획 안 된다. 그 권한 누가 줬어요? 대통령한테 줬어요? 사회적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공의들 다 그냥 옷 벗고 나갈 수 있냐고요.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가고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사들한테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죠.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70대 이상이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애국자 좋다면서요. 문재인 빨갱이라면서 이재명 저거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노인층이 왜 지금 이건 아니라고 해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집니까? 이번 명절에 대한민국 노인들 어떤 식으로 응급 상황 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급 상황 와서 죽는다고 한 것은 정말로 대형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 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빠지고 노년층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수 진보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앞서서 작동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보다 그 위에서 지가 놀 수 있냐고요. 그걸 허용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지지하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30%가 그게 맞다고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의료 문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철옹성 지지율 30%의 그 국민들이 나와서 의료정책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 호소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의료 문제를. 보수 진보의 정책적 선택 국민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좋고 나쁨이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놓고도 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떤 국민이 이해해야 합니까? 일단 출구 전략이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렵고요. 야당도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실익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출구 전략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하지 말죠. 출구 전략이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생각 바꿔먹고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야정 국회에서 협의체 만들어라. 단체는 단체적으로 협의하자라고 하면 이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의대 정원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단계적으로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의사협회가 절대 안 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모시고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픽스 전략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할 거고요. 저는 윤여창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